왜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 같죠? 왜 이곳에서는 진심을 말하면 처벌받는 거죠? 왜 거짓 신념을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하필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유럽 생활을 경험하고 북한으로 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똑딱, 똑딱 초침 소리마저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양 엘리트라지만 자유의 세계를 경험한 나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그 어딘가 가서 밑바닥부터 생활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숙청의 일상화. 늘 귓가에 남아있는 총성. 두렵고 무섭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이곳에서 떠나기로. 진정한 사상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부가 유럽행 비행기를 막았고 24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금 누군가 피를 흘리며 나에게 비밀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나는 압록강을 건너야 합니다.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 제가 부디 탈북에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응원의 한마디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자유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서입니다. 22살. 평양 중심가 최고급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야경은 언제나 똑같았죠. 반듯하게 정렬된 가로등, 시간에 맞춰 켜지고 꺼지는 건물의 불빛들.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저는 오늘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양장본 소설을 꺼내들 때마다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으니까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보낸 3년. 아버지를 따라 스위스 제네바 외교관 관저에서 지낸 그 시간이 제 인생을 갈라놓았죠. 거기선 아무도 제게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서점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생각을 말했습니다. 레만 호숫가에 앉아 책을 읽는데 누군가 다가와 물었죠. 뭘 읽고 있느냐고. 자연스럽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두려움 없이 책을 펼치는 것,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 그게 자유구나.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온 지 8개월. 이곳에선 그 모든 게 사치였어요. 김일성 대학 외문학부 수석. 당 간부 자녀 중에서도 모범생.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제 방 서랍 속엔 금지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제네바 구시가지를 찍은 사진들, 몰래 베껴 쓴 서양시 구절들, 그리고 이 소설. 발각되는 순간 저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것들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제 서랍을 뒤지는 꿈. 아버지가 신문실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 또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죠.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급박한 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서가 요즘 이상해.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밤에 자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으로 짓눌린 듯한. 유럽에서 뭘 본 거야? 돌아온 뒤로 계속 저러니 보이부에서도 눈치챌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버지의 한숨. 알고 있네. 하지만 어쩌겠나.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였지만 동시에 그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유럽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 식탁은 무거웠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그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우린 남들처럼 살 수 없는 건가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머니는 제 쪽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요. 김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전생애를 통틀어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음성이었어요. 남들이 누구냐?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입 닥쳐. 아버지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고요. 유럽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허상이야. 썩어 빠진 자본주의의 거칠애일 뿐이야. 내가 본 자유라는 게 뭔지 아니? 양육강식이고 돈 없으면 거리에서 얼어 죽는 세상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제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그 눈은 말하고 있었죠. 제발 입 다물어라. 살고 싶으면 절대 이런 말 다시 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이,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라는 걸. 아버지조차 진심을 말할 수 없는 곳. 사랑하는 딸에게조차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곳.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제네바 호숫가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진짜 살아있었구나. 지금의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구나. 창밖 대동강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저도 언젠가 저렇게 꺼져버리는 걸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불빛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또 한 번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사를 거르고 있었어요. 밥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 방문 앞에 죽을 놓고 가셨지만 저는 그것마저 손대지 못했죠.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도드라지기 시작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서야, 할아버지 댁으로 오너라. 리경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할아버지 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만수대 지역의 특별 관저. 당 최고 위급 원로들만 거주하는 곳이었죠. 검문소를 2번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평양에서도 가장 삼엄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재의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68. 당 원로 중에서도 사상 이론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엔 낡은 문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찻잔에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혹시 아버지가 제 일을 말씀드린 건 아닐까? 혹시 이 자리가 제게 마지막 경고를 주려는 자리는 아닐까? 할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제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들었다. 요즘 밥도 안 먹고 밤에 악몽을 꾼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은서야,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보렴. 유럽에서 뭘 봤니? 그 질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죠. 할아버지, 저는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배운 게 진리라면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답답한 건가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감이었을까요? 계속해보렴. 제네바에서 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거리엔 노숙자도 있었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요, 할아버지,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진짜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모든 게 완벽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말을 하고, 정해진 생각을 하죠. 근데 왜요? 왜 전 매일 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건가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말이다. 정말로 믿었단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낙원이 될 거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에 입당해서 사상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순수하게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했지. 우리의 이념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했어. 그때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40년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많은 걸 봤지. 그리고 깨달았어. 진정한 사상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걸.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본 자유가 진짜다, 은서야. 그 말에 제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당 최고위급 사상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였죠. 뒷면엔 미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40년 전부터 지켜온 물건이다. 시계를 여니 똑딱똑딱 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을 견딘 기계음.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잘 봐라. 할아버지는 시계 뚜껑 안쪽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엔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자세히 보니 지도였어요. 노선과 지명들이 암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창밖을 힐끗 보시더니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리셨죠. 80년대부터 우리 당 최고위층은 남한과 제한적인 교류를 해왔다.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탐색전이라고 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학술과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채널이었어.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한과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이부조차 모르는 특수 루트지. 사상 교류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통로. 할아버지가 그 관리자였단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 지도가 바로 그 통로다. 순안 공항에서 시작해서 평양 외곽 폐쇄 연구시설을 거쳐 압록강까지 이어지는 화물 수송 파이프라인. 겉으로는 군수물자 정비용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이건. 은서야, 할아버지는 늙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본 세상이 진짜라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야 해.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이 시계를 가져라. 그리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길이다. 너를 자유로 데려다 줄 거야. 저는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우린 이미 선택을 했다. 이 체제와 함께 살다가 이 체제와 함께 사라질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꿈꿨던 진짜 자유를 살아야 해.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똑딱똑딱.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창밖으로 평양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듯한 건물들, 일렬로 걷는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켜지는 불빛들.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저는 이제 탈출의 가능성을 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두고 가야 한다는 것. 그 무게가 시계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죠. 할아버지를 만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김일성대학 외문학부 회의실. 오전 9시. 저는 다른 우수학생 5명과 함께 교수 앞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대동강이 보였죠. 강물은 잔잔했지만 제 심장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를 알 것입니다. 김 교수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격식을 갖춘 톤이었죠. 우리 공화국과 유럽 주요 대학 간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학과 첨단 과학 분야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옆에 앉은 동기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이번에는 우리 외문학부에서 2명의 대표를 선발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대와의 기술 번역 및 학술 문서 교류 프로그램이죠. 기간은 2주일. 선발 기준은 어학 능력과 사상적 건전성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주일. 유럽. 합법적인 출국 기회. 김은서 동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교수님. 내 유럽 생활 경험과 독일어, 영어 실력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사상적 입장은 확고합니까? 그 질문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물론입니다, 교수님. 저는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며 공화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또렷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면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김은서 동무를 1순위 후보로 선정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류 작업을 위해 대학 행정실을 오가야 했어요. 여권 신청서, 당 추천서, 보위부 심사 확인서, 수십 장의 문서에 도장을 받아야 했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게는 자유를 향한 계단이었습니다. 행정관 건물 3층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은서 동무.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각진 얼굴의 남자. 박철진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위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저를 복도 끝 빈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박철진은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통상적인 출국 전 면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통상적이지 않았어요.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유럽 학술 교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김은서 동무는 3년 전에도 제네바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군요. 네, 아버지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이건 함정이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심받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면 거짓이 들통날 수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불평등과 모순을 보며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철진은 서류를 넘기며 제 얼굴을 관찰했어요. 흥미롭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은서 동무. 최근 들어 식사를 거르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누가 보고한 걸까? 이웃? 아니면 대학 동기? 아닙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일 뿐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박철진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어요. 김은서 동무의 아버지, 김정혁 동무를 압니다. 10년 전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죠. 좋은 분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죠. 동정? 아니면 경고? 아버지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말인데, 동무가 유럽에 가더라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보위부는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건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고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직전 그가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김은서 동무. 출국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대비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하늘이 보였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하지만 제게는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똑딱똑딱.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시계 뚜껑을 열어 안쪽의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느다란 선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순안공항, 폐쇄연구시설, 압록강. 그 경로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문득 박철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출국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동적으로 대비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죠. 저는 시계를 꼭 쥐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꿨죠. 레만 호수가의 자유로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꿈을. 이틀 뒤 정식 선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은서 유럽 학술 교류 프로그램 대표단 선정. 출국 예정일 일주일 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한 혹은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양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죠.
멀리서 첫 전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소리.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평양의 아침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학술 자료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할아버지의 회중시계. 제 심장은 시계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식탁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은서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유럽에 가더라도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겉으로는 충고였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눈은 말하고 있었죠.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네, 아버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바란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오전 8시. 순안국제공항 대기실. 저를 포함한 대표단 4명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실 창문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4시간 뒤 유럽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 30분 전.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도. 순안 공항에서 시작되는 그 은밀한 통로.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주머니에 밀어 넣었죠. 거울에 비친 얼굴. 박철진이었어요. 김은서 동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금 당장.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켰구나. 끝났구나. 무슨. 조용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박철진은 제 팔을 잡고 화장실 뒤편 비상구로 이끌었어요. 문을 열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죠. 공항 직원 전용 통로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박철진이 말했어요. 보위부 내부에서 김은서, 동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유럽행 비행기에 특별감시 요원이 동승할 예정이고 도착 즉시 귀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전 유럽이 아닙니다. 다른 루트를 써야 합니다. 박철진은 멈춰서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리경호 원로께서 준비하신 통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4시간. 240분입니다. 그 안에 압록강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추격조가 모든 출구를 봉쇄할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원로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김은서, 동무가 언젠가 이 선택을 할 거라는 걸. 박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이건 통로 진입 암호입니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쪽지는 즉시 삼키십시오. 쪽지엔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으로 빠르게 읽고 외웠죠. 7328. M구역. 3번 출구. 그리고 쪽지를 입에 넣어 삼켰습니다. 종이가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갔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정혁 동무께서 1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박철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하지만
저는 도망칠 용기가 없었죠. 김은서 동무는 다릅니다. 동무는 살 수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3층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십시오. 거기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화물 트럭에 타십시오. 운전사는 이미 매수했습니다. 그가 동무를 통로 입구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박철진 동무는요? 전 여기 남아서 추격을 늦춥니다. 동무가 탄 비행기를 찾느라 최소 1시간은 허비하게 만들 겁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박철진은 저를 밀었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저는 뛰었어요.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3층 화물구역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앞에 청소부 유니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갈아입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트럭 적재함이 보였어요. 운전사가 손짓했죠. 빨리. 저는 뛰어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덜컹. 거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적재함 틈새로 공항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제가 탔어야 할 비행기. 이제 저는 그 안에 없었죠. 트럭은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저는 적재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전 9시 15분, 240분, 압록강까지. 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접어든 거예요. 덜컹거림이 더 심해졌죠.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적재함을 두드렸어요. 도착했소. 저기 보이는 낡은 창고. 그 지하로 들어가시오. 암호를 대면 문이 열릴 거요.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멀리 녹슨 철제 창고가 하나 서 있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트럭은 곧바로 떠났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트럭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돌아갈 곳은 없다는 걸.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작은 금속판이 있었죠. 숫자 패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7328. 찰칵.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평양 쪽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습해졌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저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내려갔어요. 손전등도 없었죠. 오직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비상등 불빛만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발밑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하수가 스며들어 고인 모양이었죠. 20개쯤 되는 계단을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옆 금속판에 또다시 암호 패드. 저는 숨을 고르고 숫자를 입력했어요. 7328. 찰칵.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죠. 그 너머는 터널이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은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40년 전쯤 만들어진 듯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죠. 하지만 구조는 견고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등들이 깜빡거리며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학술 교류 통로. 겉으로는 군수 물자 파이프라인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비밀 루트.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터널은 좁았습니다. 양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죠. 천장도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또, 또. 제 심장 박동보다 느린 리듬.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45분. 공항을 빠져나온 지 30분. 남은 시간 3시간 30분. 터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쾅. 멀리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터널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은서. 거기서. 추격조였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박철진 동무가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저는 뛰었습니다. 터널 바닥은 미끄러웠어요.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이 터널은 막다른 길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지도를 외우고 있었으니까. 이 터널은 평양 외곽 폐쇄 연구시설 지하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북쪽 루트로 분기돼요. 압록강까지 연결된 통로. 하지만 추격조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200m쯤 더 뛰었을 때 터널이 갈라졌습니다. 삼거리.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정면. 지도상으론 왼쪽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왼쪽으로 꺾었죠. 새로운 터널은 더 좁았습니다. 어깨가 벽에 스칠 정도였어요. 천장도 낮아져서 거의 허리를 굽혀야 했죠.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 왼쪽이다. 저쪽으로 갔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 아니, 또 다른 철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철진이었어요. 박동무. 그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복은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어떻게 여기를. 추격조보다 먼저 왔습니다. 지름길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철진은 비틀거리며 철문을 열었어요. 그 너머로 또 다른 통로가 보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로 양옆으로 파이프들이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증기가 슉슉 새어나오고 있었죠. 폐쇄 연구시설 냉각수 라인입니다. 이 통로를 따라 2km만 가면 북쪽 분기점이 나옵니다. 거기서 압록강까지는 직선 루트예요. 같이 가요. 안 됩니다. 박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서 추격조를 막아야 합니다. 김은서, 동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해요. 뒤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추격조가 곧 도착할 거예요. 박철진 동무, 당신은. 전 이미 배신자입니다.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은서, 동무는 다릅니다. 당신은 살아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 살았는지. 박철진은 저를 밀었습니다. 통로 안쪽으로. 가십시오. 지금. 박동무. 김정혁 동무께 전해주십시오. 빚을 갚았다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 목까지.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문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진. 이 배신자 새끼. 총소리. 탕탕탕.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박철진 동무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으니까. 저는 뛰었습니다. 파이프 사이를 비집고
증기를 피하며 미친 듯이 뛰었어요. 뜨거운 증기에 팔이 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철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1km. 그 거리가 끝없이 느껴졌어요.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앞쪽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M구역 3번 출구, 북쪽 분기점, 압록강으로 가는 직선 루트. 저는 그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더 넓었어요. 천장도 높고 벽도 깨끗했죠. 최근에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40년간 지켜온 진짜 통로. 학술 교류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보위부조차 모르는 비밀 루트.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10분. 남은 시간 2시간 5분. 뒤에서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갈림길로 갔나 봐요. 박철진 동무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박철진 동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있었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통로는 완만하게 북쪽으로 경사져 있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느낌.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30분쯤 더 걸었을 때 앞쪽에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자연광. 출구가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었으니까. 출구 앞에 섰습니다. 철제 사다리가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올라가면 지상. 그리고 압록강. 저는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녹슨 금속. 그 감촉이 생생하게 손에 전해졌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 한 단.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맨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죠. 저는 지상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숲이었어요. 평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국경지대의 숲.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저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30분쯤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압록강. 검푸른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저 강만 건너면 중국 땅. 그리고 자유.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강가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정오 12분. 공항을 빠져나온 지 3시간. 남은 시간 58분. 시간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죠. 갑자기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 출국 심사 때 압수당했어야 할 핸드폰이 아직 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박철진 동무가 일부러 남겨둔 거였죠. 아마도 마지막 연락을 위해.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추적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더 이상 누가 듣는지 신경 쓰지 않는 목소리. 무사하니? 네, 아버지. 저 지금 강 앞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이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아버지.
제네바에서 돌아온 내 눈빛을 봤을 때 아버지는 깨달았어. 이 아이는 더 이상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을 다시 세장에 가둘 순 없다는 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아서. 배신이라니.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해서. 저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설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단다. 진짜 평등한 세상, 진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 그래서 당에 들어갔지. 하지만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40년을 살아보니 그건 거짓이었구나. 우린 평등이 아니라 회기를 만들었고 자유가 아니라 감옥을 지었어. 그 안에서 아버지도 너도 숨막혀 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같이 가요. 같이 강을 건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된다, 은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면 할아버지가 위험해진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남아서 이 책임을 져야 해. 그게 아버지의 몫이란다. 아버지. 그리고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추궁하러 오고 있어. 아마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계획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평온함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부는 이 탈북 사건을 외세 간첩과의 내통사고로 조작하려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체제 내부의 균열을 감춰줄 수 있거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희생양이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버지가 그 희생양이 되겠다. 스스로 간첩 역할을 자처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속았다는 명분으로 살 수 있어. 내 탈북도 아버지가 계획한 간첩 활동의 일부였다고 진술하면 너를 추격할 명분도 약해지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싫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은서야, 너는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본 세상이 진짜다. 사람이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세상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압록강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우리 체제는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억압했어.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층을 만들었고 자주를 말하면서 사상으로 사람을 짓눌렀지. 아버지는 그 안에서 공범이었단다. 아버지. 하지만 은서, 너는 다르다. 너는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게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구나. 수화기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쏟아지는 소리. 김정혁 동무. 나오십시오. 보이부였어요. 은서야, 이제 끊어야겠구나. 아버지, 안 돼요. 강을 건너거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믿는 걸 말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 그게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거란다. 아버지, 너를 사랑한다, 은서야. 우리 딸, 아버지의 자랑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 뚜, 뚜. 무정한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숲속에 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박철진 동무. 모두가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제가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살아남아야 그분들의 선택이 의미를 갖는다는 걸.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강물에 던졌어요. 풍덩. 물속으로 가라앉는 핸드폰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꿈꿨던 진짜 자유를 제가 대신 살아내겠습니다.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깊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죠. 두 번째 발.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 발. 허리까지. 강물은 거세게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죠. 물에 떠내려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게 10분쯤 걸었을까요? 발밑에 돌이 아닌 모래가 느껴졌습니다.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 제가 22년을 살았던 곳.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온 곳.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출렁였죠. 그 너머로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어요. 작별 인사였죠. 그리고 감사 인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박철진 동무. 당신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해. 중국 땅을 밟은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 안에서 물이 철벅거렸죠. 몸은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국경지대. 이곳엔 중국 공안도 있고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브로커들도 있었어요. 진짜 안전한 곳까지 가려면 최소 이틀은 더 걸어야 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선족이 사는 마을 같았죠. 집 몇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밭에선 노인 한 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마을을 우회해서 걷기로 했어요. 숲길로 접어들었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어디서 왔소? 저는 돌아봤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서 계셨죠. 손에 호미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말 안 해도 알아. 강 건너왔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옷 젖은 거 보면 다 알아. 이리 와. 일단 밥부터 먹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신고 안 해. 우리도 옛날엔 저기 살았제. 6.25 때 넘어온 사람들이야.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흙집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옷 갈아입어. 저기 내 딸 옷 있어. 아주머니는 옷가지를 건네주며 부엌으로 갔어요. 곧 국 끓이는 냄새가 났죠. 저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식탁에 앉자 아주머니가 된장국과 밥을 내왔어요. 김치도 함께.
먹어. 많이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었어요. 평양 우리 집 식탁의 맛. 울지 마. 다 지나간다.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랬어. 매일 울었지. 고향 생각, 가족 생각에. 근데 살다 보니까 적응되더라고. 사람은 어디서든 사는 거야. 아주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넘어온 거? 후회? 그건 아니야.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긴 자유롭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말 해. 저기선 그게 안 됐잖아. 넌 젊으니까 더 잘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유가 공짜는 아니야. 대가가 있어. 너도 지금 그대가 치르고 있는 거고. 네. 가족을 두고 왔지? 부모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미안하구나. 아픈데 건드렸네. 아주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손길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보위부에 끌려가셨을까? 어떤 신문을 받고 계실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혼자서 견디실 수 있으실까? 할아버지는 무사하실까?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들통나진 않으셨을까? 그리고 박철진 동무. 그분은 살아계실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제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걸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 저 달은 평양에서도 보이겠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달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죠.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무사히 건넜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저 혼자만 살겠다고 당신들을 버리고 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본 세상이 진짜라고. 그 말 믿어요. 저는 그 진짜 세상에서 살아보겠어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반드시 증언할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제가 살아서 말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가 유럽에서 본 그 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 개인의 가치가 존중받는 곳. 두려움 없이 꿈꿀 수 있는 곳. 그게 진짜였어요. 북한의 집단주의, 획일성, 억압. 그건 거짓이었죠. 아버지가 옳았어요. 할아버지도 옳으셨고요. 박철진 동무도 마지막에 깨달으셨던 거고요. 이 미안함을 반드시 자유로운 삶으로 갚겠습니다. 저는 달을 향해 맹세했어요. 제가 누리는 이 자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평생 기억하며 살겠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저에게 돈 몇 장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주셨어요. 이 번호로 전화해. 탈북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안전하게 남한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는 무슨. 잘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저는 아주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남쪽을 향해 걸었어요. 해가 떠올랐죠.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압록강은 이제 뒤에 있었어요. 제 앞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죠. 험난한 길이었어요. 아직 중국을 가로질러 제3국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지. 자유. 진짜 자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곳. 개인의 가치가 빛나는 곳. 그곳을 향해 저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비록 가슴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죠. 저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그리고 태국. 긴 여정이었죠. 미립국 브로커들을 거치고 정글을 헤매고 구치소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콕의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살았어요. 아버지, 제가 살았어요. 신원 확인과 면담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보름 뒤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하얀 구름. 그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똑딱똑딱. 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이 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시계 뚜껑을 열었죠. 안쪽의 지도. 제가 지나온 그 통로. 순안공항에서 폐쇄연구시설로, 그리고 압록강까지. 40년 전 할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지켰던 길. 박철진 동무가 목숨으로 열어준 길. 이제 이 지도는 다시 쓸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빠져나온 걸 알았으니 이미 폐쇄됐겠죠. 하지만 이 작은 지도 조각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떠 있고 해안선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들, 불빛들. 평양과는 다른 불빛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밝았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서울 중심가의 한 라디오 방송국. 저는 작은 녹음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이었어요. 대본도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서입니다. 1년 전 저는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나갔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해준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 그리고 박철진이라는 분에 대해서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 최고위급 사상 지도자셨어요.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깨달으셨죠. 진정한 사상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걸. 그분은 40년간 비밀 통로를 지키셨어요. 언젠가 누군가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셨지만 딸이 자유를 꿈꾸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서라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닥지 않았습니다.
박철진 동무는 보위부 요원이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제게 길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미끼가 되셨죠.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라디오 부스 밖에서 PD님이 괜찮냐고 손짓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두려움 없이 숨 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마이크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본 바깥 세상,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의심이 옳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원하는 걸 먹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아무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잃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부스를 나오는데 PD님이 말했어요. 좋은 방송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방송국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명동 거리였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상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 서점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만과 편견. 평양에서 몰래 읽었던 그 책. 저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이젠 숨길 필요가 없었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점원이 물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바로 읽을 거예요. 서점 앞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첫 문장을 읽었죠. 재산을 가진 독신 남자라면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1년 전 평양 제 방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의 두근거림이 떠올랐죠. 그때는 들키면 안 되는 금지된 문장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아름다운 문장일 뿐이고요. 자유. 이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똑딱똑딱. 시계를 열어 안쪽 지도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아버지, 박철진 동무.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꿈꿨던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미안함은 여전해요.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핑계로 주저앉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무게를 힘으로 바꿔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증언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연인들, 가족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김은서, 23살, 탈북민, 대학생, 라디오 게스트, 작가 지망생, 평양에서 온 소녀가 아니라 서울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 회중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책을 가방에 챙기고 일어섰어요. 해질녘이었죠.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그게 바로 자유였으니까요. 한밭꽃 씨앗처럼
바람에 날려 낯선 땅에 떨어졌지만 저는 여기서 뿌리 내릴 거예요.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가 아직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걸었어요. 자유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자유가 귀중한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예 고마움을 모르죠. 이 영상이 젊은 세대에게 많이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댓글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 정신으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